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15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05%, 코스닥 0.07%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도 증시는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고요. 특정 종목 위주로, 특정 테마 위주로 계속해서 증시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종목에서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증시의 방향은 우리가 예측할 것이 아니고 그런 시장의 흐름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주가를 맞추기보다는 지금은 안전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3000포인트 근처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위치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21선 평균선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지금 하락을 좀 끝낸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고점 자체를 계속 높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조금은 좋지는 않다. 그래서 이번 상승 이 반등에서 N자로 좀 올라가주면서 뻗어나가는지를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히 대형주 위주의 그런 상승이 나와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12월 달이 좀 산타 랠리 등으로 좀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해외 자산 혹은 그런 위험 자산들이 조금은 하락으로 좀 무게가 잡히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을 보았을 때는 썩 지금 주식 시장도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쯤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상황과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그 계획이 나왔을 때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이 악재에 대해서 좀 우려감으로 관망 혹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그런 위험도가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 이 정도 자리에서 자리를 잡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보는 위치를 잡겠지만 뭔가 그런 대외적인 정세라든지 그런 정세들이 좀 계속해서 악화가 되거나 아니면 코로나가 좀 더 심각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또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이 회수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동성이 회수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전처럼 힘있게 올라가는 구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는 또 오늘도 양매도 하면서 좀 끌어내렸습니다. 그다음 코스닥도 월봉, 양봉이지만 여전히 밑에서 241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고점 자체가 뚫지 못하고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매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고요. 이 금액도 외국인 기관 오늘은 좀 샀지만 사고 팔고 하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가 크게 뭔가 고점이 높아진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점점 이제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추세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그 바이오 종목들, 바이오 대형주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2차 전지 혹은 비메모리 관련 기술주들이 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는 다시 올랐습니다. 1187원. 그래서 또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증시와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큰 하락 이후에 횡보를 좀 하고 있다면 환율 같은 경우는 큰 상승 이후에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횡보 구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이제 이 고점이 뚫렸을 때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요. 환율 자체는 계속 높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이런 또 고점 부근에 도달했을 때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 다우는 잘 올라가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요. 차이나 위안화도 지금 많이 올랐네요. 자, 그 다음에는 증시의 이제 선물 지수 선물부터 볼까요?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네요. 유럽 증시 좀 하락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조금 하락하고 있네요. 그래서 거의 부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채권은 1.44%,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그래서 뭐 계속해서 1.44%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되고부터는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조금은 완화가 되었는데, 이제 FOMC에 대한 그런 회의록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주목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미룰 만큼 미뤘고요. 네, 물가도 오를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이고, 원래도 이제 2022년부터는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시작을 맞이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조심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장이 올라간다면 대형주 위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때까지는 조금씩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증시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00원 상승해서 21,700원이고요.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의 가격은 50원 정도 추가로도 상승을 했고, 뭐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거래량 자체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점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만 주까지 거래량이 감소를 했고요. 하방에 대해서는 오늘도 이제 방어를 좀 어느 정도 해주면서 마무리를 좀 했네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전에도 좀 이제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할 정도로 이제 거래량이 많이 죽었고요. 사실상 이제 거의 최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큰 상승 이후에 이 거래 중에서는 거의 이제 최저점에 해당되는 거래량이고요. 이만큼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이제 변동이 없다. 매수를 하거나 매도하는 그런 세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의미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수렴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매도자에 의해서 수렴하는 그런 주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큰 변화가 없을 때, 한번 이제 거래량이 실릴 때, 그때 이제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뭐 그런 식의 좀 움직임이 많이 나오곤 하는데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1차 유상증자 가격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힘차게 실리면서 좀 이런 고점 부근에서 또 위로 거래량이 막 실린다면 그 산술 평균 자체가 평균 거래량에 이제 이 주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은 쪽이 주가가 많이 잡혀서 그런 기준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1차 유상증자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상증자 가격 자체를 높게 잡아버리면 기업 자체에서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니까요. 뭐 상대적으로 이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유상증자 가격이 높아지면 이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주주 입장에서 좀 손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유상증자 가격을 반짝 올렸다가 다시 주가를 내릴 때 그때는 이제 손해겠지만, 이게 만약에 호재라든지 그런 두산중공업의 흐름이 괜찮아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버텨지면서 올라가 준다면 또 오히려 높게 잡히더라도 추가적인 그런 상승분에 의해서 이득을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12월 15일이죠. 오늘이 12월 15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쯤에 유상증자 1차 가격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뭐 21,000원을 돌파를 한 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일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 6일 동안의 총 거래량이 보시면은 뭐 950만 주, 1,300만 주, 그 다음에 1,600만 주, 그 다음에 2,200만 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2,200만 주인데 아무래도 요때의 이 거래량이 3,600만 주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가에 거의 지금 평균가가 될 것 같습니다. 19,000원대와 그 다음에 21,000원대죠. 그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22,750원 정도가 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21,750원이죠. 네. 그래서 지금 기준 가격이 2750원 정도라면 네. 여기 주가에 0.8을 곱하고 플러스 1 그다음에 할인율 0.2%에 이번 유상증자 비율 0.159를 곱하시면은 이게 이제 1차 유상증자 가격이 되고요. 1차 유상증자 가격 이후에 12월 29일에 네, 신주 배정 기준일 다음에 12월 30일이 이제 권리락 발생을 하고요. 그 권리락 발생 다음부터 이제 청약일이 이제 2월입니다. 청약이 2월인데 그 2월 달에 7일 전인가요? 그 다음에 또 한 달간 또 거래량을 비교를 이 산술 평균을 해서 둘 중에 이제 낮은 가격을 책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2차 유상증자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1차 유상증자 가격과 2차 유상증자 가격을 비교를 해서 낮은 가격을 설정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청약 그 마지막에 이제 기준 주가 곱하기 60% 네, 60%의 이제 두 개를 또 비교를 해가지고 네, 높은 가격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곡차곡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요 단계에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업 입장에서는 1조 5천억을 모집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고 그런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야 되지만 원래는 23,000원 정도가 평균 주가로 형성이 되어야 1조 5천억 정도가 잡히는데요. 지금은 그거보다 이제 좀 낮게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뭐 다음 주쯤에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위로 뻗어 나가준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패턴으로 거래량을 죽인 채로 뭐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2만 원 후반대 혹은 2만 1,000원 정도가 이제 책정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네 1차 유상증자 가격에 의해서 보통 이제 이 유상증자 최종 가격이 거의 뭐 그 비슷하게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1조 한 3, 4천억, 네, 1조 3, 4천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두산중공업의 이런 유상증자 모집가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다. 아주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률이 이제 중요하겠죠. 100%가 될 건지 아닐지 그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청약을 주관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 주관사들이 6개나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네, 주관사들이 많이 포함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KB금융과 같은 그런 아주 신뢰도가 높은 이 증권사들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유상증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만약 실권주가 발생하더라도 그 6개 주관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분을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실권주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100% 이상 청약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일정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오늘도 이제 100원 정도 올라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크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네. 요 정도 라인을 형성을 해줄지 아니면은 조금 더 하락을 해서 이 평균 가격을 뭐 이쯤에서 맞출지 네, 뭐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V자로 막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그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연초에 대한 그런 원전 호재가 조금 빨리 나온다면 이런 급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그런 소식은 없는 것 같고요. 이번 달은 뭐 무난히 그냥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재미없게 진행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자리를 똑같이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최저점이라고 생각하던 그 라인을 지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이제 새로운 시작과 함께 그때는 이제 신주 상장이 3월에 예정되어 있고 2월에는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 그 주변 환경 소식에 따라서 또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기다려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었는데 12월 22일에 EU 텍소노미 네. 원전이 이제 친환경으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결정을 이제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결정이 안 된다면 내년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 프랑스 대 네, 독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독일이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메르켈에서 이제 새로운 총리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새로운 총리가 아직까지는 뭔가 이 탈원전에 대한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유럽의 그 트렌드가 사실은 탈원전보다는 친원전 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힘이 좀 실려서 이 12월 22일에 네, EU 텍소노미에서 원전의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이 된다면 그런 이제 EU에 조성되어 있는 그 에너지 관련 펀드들이 네, 이 친환경 에너지인 원전으로 또 네, 투자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애매한 국가도 있죠. 처음에 이제 원전을 늘릴지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를 늘릴지 막 고민하던 국가들도 아무래도 친환경 쪽으로 이 두루두루 투자를 하다 보니까 원전 쪽으로도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로 인해서 좀 이 원전에 대한 트렌드가 네,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계기로요. 그래서 요 이벤트가 사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여기서 뭐 이쪽 탈원전 쪽으로 아직은 친환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이 친원전을 주장하던 국가들이 바로 이제 원전을 포기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국가들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한계를 경험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원전을 대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같지 반대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이 원전 쪽으로 원전 기업 쪽으로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매일 말씀드리지만 이런 우리는 트렌드를 보면서 진행을 하면 된다는 점.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좀 빨리 나왔는데 그때 이제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조금은 뒤로 밀렸다는 점.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월봉도 뭐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횡보에 대해서는 이미 누차 얘기를 드렸던 얘기고요. 25월봉선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쯤에 이제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 시기상으로는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는 또 수급을 이제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또 양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금 더 올라가려다가 말았는데요. 22,000원 회복했음에지만 조금 아쉽게 되었지만 그래도 매수할 세력은 또 매수를 했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사실 유상증자 발표 위에 유상증자 참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좀 물량을 계속 정리를 하는 움직임인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보험은 계속 매수하고 있고 투신도 전체적으로는 매수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매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뭐 5만 주 채 되지 않는 그런 물량이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잠깐만요. 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또 5일 연속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고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간 이 60일 동안의 수급을 보게 된다면 기간이 900만 주 매수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600만 주, 620만 주가 외국인, 개인이 320만 주입니다. 결국에는 60일 동안 기간 투자자가 900만 주를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아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60일 동안이면 지금 주가가 어디로 형성되어 있냐면 지금 이제 12월 달이니까 10월 달부터네요. 10월 15일부터네요. 그래서 이 구간 동안 이 구간 동안 기간이 90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 900만 주가 주가가 올릴 때도 샀고 내려갈 때도 샀고 결국에는 유상증자 포함 900만 주 플러스가 되었다라는 소리고요. 여기서 이런 과정에서 매수를 했다면 아무래도 기간의 그 900만 주 평균 가격도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투자자들이 이런 가격대도 사실 두산중공업이 고평가다. 뭐 지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900만 주를 때려 부으면서 매수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유상증자 이후에 또 매수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유상증자 할인율을 노리고 이제 20%를 노리고 이제 들어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상증자 상장 때 3월 당시에 그죠? 3월에서 2월에서 3월 정도
그러니까 사실 유상증자 20%에 대한 물량은 12월 29일에 결정이 되고요. 네. 참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1월 신주인증권 상장 폐지 이후에 2월에 청약할 때쯤에 이제 또 금액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미리 뭐 매도를 해서 현물을 매도해서 이런 이제 유상증자 청약금을 이제 채워 넣는 뭐 그런 움직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지금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트렌드가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900만 주를 매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했을 때 두산중공업이 주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려서 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네. 그래서 계속 또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와 비슷하게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이때 이제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했던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물량, 그 다음에 뭐 합병 신주에 대한 소화 물량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도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소화 물량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신주 상장이 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상장 전과 상장 전 1개월 정도와 그다음에 상장 이후에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 연기금 투자자의 뭐 단독 누적 수급을 한번 볼까요? 지금 안 되네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공매도 잔고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가 지금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1,400만 주 근처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430만 주로 어제보다 2만 주, 12,000주 정도 네, 증가를 좀 했고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거래량 자체도 많이 죽었고요. 그래서 공매도 거래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도 뭐 큰 변화가 없고요. 이제는 이렇게 크게 변하던 그런 공매도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20만 주 마지막으로 터지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거래량 자체가 많이 죽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큰 변화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두산중공업이 활발히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를 쳐서 뭐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이제 공매도 쌓아놓은 이런 공매도 잔고가 신주 상장될 때 유상증자 물량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때 이제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대차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늘도 이제 상환이 좀 되었고요. 잔고 자체는 뭐 큰 변화가 없지, 공매도 잔고는 별로 변화가 없었지만 대차 잔고는 꾸준히 지금 상환이 좀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다섯, 5거래일 연속 지금 상환이 좀 되었고요. 거의 1,000만 주 정도가 단기간에 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도 크게 늘었다가 연말 정도 되면 그리고 그런 유상증자라든지 합병 이슈에 따라서 또 이렇게 대차 잔고가 확 늘어나고 줄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3,600만 주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게 전부 다 공매도화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차와 공매도 잔고를 분석하실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오랫동안의 그런 트렌드를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 대차 거래도 활발한 종목이기도 하고 공매도 거래가 활발한 종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흐름 자체, 경험으로 나오는 그런 흐름 자체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핏 이제 다른 종목 보다가 두산중공업을 갑자기 보게 되면 야, 이거 뭐 재무도 별로 안 좋고 대차 잔고도 많고 공매도 잔고도 너무 많은데 이러면서 이제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 이제 유상증자,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해버리니까 거의 뭐 최악의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겉만 들여다봤을 때는 이제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처럼 이제 오랫동안 두산중공업의 내부를 이제 1년 동안 들여다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투자를 하실 때는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게 사실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종목 좀 가치 있는 종목 그런 세계적인 산업 방향의 트렌드를 타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몇 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타고 가면서 또 내부적으로 한번 들여다 보시면 더 좋은 그런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러고 흐름을 좀 제대로 탔을 때 내가 진짜 가치를
알고 투자를 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두산중공업 이외에는 지금 최근에 좀 바빠가지고 뭔가 다른 종목들을 많이 리뷰를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좀 그런 습관 들여서 또 다른 종목들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리뷰를 하면 외국인 추정 물량은 32만 주, 그 다음에 당일 물량은 55만 주죠.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했고요. 보유율 자체는 8.3%. 네, 그래서 8%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네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 거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활발하지 않은 것 같고, 이 지분도 뭐 매도했다가 샀다가 뭐 크게 많이 매도하고 많이 매수하고 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유상증자 참여를 좀 많이 하지 않으려면 다음 주쯤에 좀 이제 대량 매도가 나오든지 뭐 그런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크게 변화 없이 이대로 마무리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차트하고 대차장구 봤고요.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 소식을 제가 들고 왔고요.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수주 소식이네. 수주 소식.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죠? 하도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자, 호주에서 이제 1,1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수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고요. 이 ESS가 이제 대량 저장 장치인가요? 네, 에너지를 좀 배터리처럼 큰 배터리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네, 에너지를 이제 저장을 해놓고 좀 이제 쓰는 그런 저장 시스템이고요. 아무래도 에너지가 좀 부족한 그런 지역, 그 다음에 뭔가 발전 시스템이 좀 부족한 지역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보급하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뭔가 해상풍력 같은 게 이제 사실 해저 케이블을 타고 와가지고 내륙의 깊은 곳으로 들어오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륙 깊은 데가 이제 어려우니까 이런 ESS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뭐 에너지를 이제 저장을 하는 뭐 그런 시스템 그런 게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두산중공업이 또 여기에 대해서 기술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수주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호주였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호주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자회사인 두산그리드텍과 그다음 함께 이제 호주에서 약 1,1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두산그리드텍 컨소시엄은 발주처인 프랑스 신재생 에너지 디벨로퍼 그다음에 네오엔이죠. 으로부터 호주 캐피탈 ESS 프로젝트 착수 지시서를 받았다라고 15일에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 수도 캔버라가 있는 수도 특별자치구의 제라본베라 지역의 EPC 설계 조달 시공 방식으로 오는 이제 2023년까지 ESS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준공 이후에 20년간 유지 보수도 수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도 이제 따로 수주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ESS 배터리 용량은 200메가와트라고 하네요. 그래서 약 2만 5천 가구에 하루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급하는 ESS는 두산 그리드텍 제어용 소프트웨어인 DGIC가 적용되어서 뭐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전기를 비축했다가 사용량이 많은 피크 시간에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뭐 에너지를 단순히 이제 저장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지금 호주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피크 시간대 이제 갑자기 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ESS를 지어 놨다가 그때 이제 네 추가적으로 전력을 푼다 뭐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일종의 뭐라고 하죠? 댐이라고 할까요? 전기에 대한 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 배터리가 이렇게 댐 역할을 하면서 좀 필요할 때 네, 방출을 하는 뭐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이제 호주 퀸즐랜드 주의 또 최대 ESS의 연이은 이제 수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산중공업의 EPC 역량과 시너지를 발휘해서 급성장하고 있는 호주 ESS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알고 있던 두산중공업의 주력 상품은 아무래도 원전이 뭐 1등이고요. 2등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기존의 수력 발전 아니면 해수 담수화 플랜트, 그다음에 건설 뭐 이런 쪽이죠. 네. 그런 쪽이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 수소라든지 해상 풍력 뭐 이런 신사업들,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 신사업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 3D 프린팅 뭐 아니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뭐 그런 이제 새로운 신사업들, 아니면 뭐 수소 액화 플랜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죠.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잠깐 잊고 있었던 이 ESS에서도 이제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1,100억 원 규모가 사실 두산중공업의 매출액 대비 뭐 크진 않지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거든요. 이 아무래도 에너지가 굉장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어, 네,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발전 플랜트를 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제는 에너지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발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호주뿐만이 아니고 이런 ESS 시스템은 아무래도 이렇게 운영 방법을 보았을 때는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안정적인 그런 댐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그거를 바로 이제 방출을 해서 그런 블랙아웃이라는 그런 또 네, 그런 재앙이죠. 네, 재앙을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아주 좋은 수주가 또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어, 두산중공업 그리고 삼성물산 등이 투자한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합병을 발표를 했네요. 그래서 합병을 하면서 이제 상장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나스닥 쪽에 이제 상장이 되면 아무래도 두산중공업과 그다음에 삼성물산, 그다음에 뭐 GS에너지 등 이제 한국 기업이 이 뉴스케일 파워에 이제 지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뉴스케일은 이제 합병이 완료되면 삼성물산, DS 프라이빗 에쿼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어렵네요. 이름이.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1억 8,100만 달러, 그래서 2,140억 원을 포함하여 4,883억 원의 현금 수익을 뭐 기대한다라고 하네요. 자,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자체로만 좀 보게 되면 네, 지분 투자가 이제 4,400만 달러를 2019년에 네, 국내 투자사들과 함께 521억 원의 지분 투자를 하고, 그다음 지난 7월에 또 추가적으로 710억 원을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총 1,43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뿐만이 아니고 원전을 통해서 SMR이죠. SMR을 활용한 수소, 그다음에 담수 생산 분야까지 양사의 협력을 넓혀가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산중공업의 이런 방향과 SMR 뭐 수소 쪽 개발하는 것과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미국의 이런 아주 유망한 기업과 이런 협력도 아주 긴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그런 사업이 뭔가 뜬구름 잡기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치밀하게 지금 세계의 트렌드 방향과 그다음에 세계의 그런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아주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킬레스건이었던 그런 재무가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미래를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무 악재만 다시 한번 터지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그래서 뉴스킬 파워를 지금 이제 통한 그런 수주 금액이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그때 기사를 하나 봤을 때는 2000 몇 년도까지였죠. 향후 이제 6년 동안은 거의 이제 6천억 정도까지는 매년 6천억 정도는 나와야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3조 이상의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두산중공업이었고요.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현재 11개국에서 약 19개의 양해각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루마니아 얘기도 나오고요. 미국 아이다 호주에 들어가는 그런 SMR도 얘기가 나오고요. 차곡차곡 지금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SMR 시장이 2035년에 600조에 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까지 이제 거의 800개입니다. SMR만 800개가
이 시장이 커질 거고요. 2030년이라고 35년이라고 해서 그때 뭐 SMR이 계약이 되고 착공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때까지 시장이 그렇게 커질 것이고 어느 정도 그런 2035년에 뭐 준공이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 착공이라고 하더라도 서서히 이제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해가지고는 본격적으로 좀 그런 계약들이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두산중공업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2차 상승 이후에도 어디까지 갈지가 좀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한 4차 혁명이라고 할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뭔가 2차 전지 뭐 아니면 뭐 AI 이런 쪽, 네, 아니면 메타버스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받았다라면 이제 진짜 에너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자력도 이제 관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두산중공업 이번 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